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버리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신용융자를 이용한 레버리지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보다 간편하게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레버리지 ETF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국내외 할 것 없이 시장이 불안불안한 상황인데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열심히 매수하고 계시더라고요. 레버리지 ETF는 어떤 건지,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레버리지 ETF란 기초지수 1일 수익률의 2배 이상을 추정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ETF가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가 ETF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만들어진 코덱스 200 ETF는 코스피 200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레버리지는 이 기초지수보다 2배, 3배 더 높은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올라갈 때도 2배, 3배씩 오르지만 내려갈 때도 2배, 3배씩 떨어지는 말 그대로 화끈한 상품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 대표 레버리지 ETF인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의 2배만큼 움직입니다. 코스피 200이 1% 오르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2% 오르고 반대로 코스피 200이 1% 떨어지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2%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화끈한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처럼 증시가 답답하게 움직일 때 이 화끈한 한 방을 노리고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지수의 2배만큼 움직이는 상품이다 보니까 기초지수보다 2배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전체 6위, 코덱스 레버리지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순매수 금액은 각각 2,650억 원, 2,000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3%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7.35%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매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 앞서 말한 것처럼 레버리지는 떨어질 때도 2배씩 떨어집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곧 증시가 반등하면 금방 손실을 회복하고 추가 수익도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매수가 몰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2배 레버리지 상품밖에 없지만 놀랍게도 미국에는 3배짜리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최근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순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일명 TQQQ라고 하는 ETF인데요. 이건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의 3배만큼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일주일 동안 순매수 규모가 2억 4,7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도 3배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이었고요. BULG, TECL, QLD, LABU 등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6개 종목이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을 화끈하게 사들인 것은 비단 국내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근 일주일 동안 TQQQ에 유입된 자금은 11억 3,700만 달러였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2,800여 ETF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였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 역시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약 8% 하락한 상태인데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3배짜리 ETF로 대거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2~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장기 시계열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TQQQ가 상장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면 무려 15,000%나 됩니다. 한 주당 0.5달러에서 72달러까지 약 150배 상승한 거죠. 이 같은 기간 나스닥 100 지수의 누적 수익률인 756%보다 훨씬 높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 TQQQ는 분명 기초지수의 3배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누적으로 보니까 3배가 아니고 20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레버리지는 기간 수익률이 아니고 1일 수익률의 2배 혹은 3배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매일매일 복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지수가 처음에 100으로 시작하고 매일 5%씩 오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째 날 지수는 105가 되고 그 다음에 110, 115, 121, 127 이렇게 됩니다. 5일간의 누적 수익률은 27.6%가 되고요. 그런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1일 수익률의 2배니까 매일 10%씩 상승합니다. 첫째 날에는 110이 되고 그 다음부터 121, 133, 146, 161 이런 식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거죠. 누적 상승률은 61%로 기초지수 상승률의 2배가 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3배 레버리지를 계산해보면 5일간의 누적 수익률은 101%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지수 상승률의 3배를 훌쩍 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몇 년간 누적해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기초지수와 레버리지 간의 수익률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주가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답답한 횡보 장세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레버리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레버리지가 하락하는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문제는 시장이 오랫동안 횡보할 때인데요. 이 주가가 횡보하면 기초지수는 분명 큰 변화가 없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상당한 손실이 나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1일 수익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기초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그림처럼 매일 5%씩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다고 하면 6일째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0.7%가 됩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는 매일 10%씩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6일째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3%가 됩니다.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기초지수와는 달리 레버리지는 하락폭이 더 커진 거죠. 3배 레버리지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매일 15%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6일째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6.6%가 됩니다. 횡보 장세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은 더 커지는 거죠. 다시 TQQQ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10여 년간의 누적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지만 모든 기간에서 TQQQ가 기초지수를 능가한 건 아닙니다. 지수가 오래 횡보했던 특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TQQQ의 수익률이 나스닥 100 지수를 밑돌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나스닥 100은 박스권에 머물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나스닥 100은 9% 오른 반면에 TQQQ는 5.7%밖에 못 올랐습니다. 3배 레버리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초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여준 거죠. 마찬가지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까지 등 꽤 긴 기간 동안 지수가 횡보하면서 TQQQ의 수익률이 지수를 밑도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TQQQ에 잘못 투자했다가 물렸다면 1년 이상 강제로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레버리지 ETF의 또 다른 단점은 기초지수의 1일 수익률을 추정하려다 보니까 매일매일 과도한 리밸런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자산 구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ETF 자산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매매를 하게 되고 과도한 잦은 매매로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ETF의 상품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약간 심화 과정이긴 한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기초지수의 2배, 3배 되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부채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부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자기 자본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 ETF가 이거를 잘 활용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으로 A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20% 올랐다면 저는 20만 원을 벌겠죠. 그런데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서 총 200만 원으로 투자를 했다면 수익은 40만 원이 되고 투자 원금인 1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40%가 됩니다. 부채를 이용하면 수익률을 2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 ETF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인 코덱스 레버리지의 구성 자산을 보면 전체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104%, 코스피 200 지수 선물 비중이 96%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과 유사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돈 100만 원을 들여서 주식 100만 원어치와 선물 100만 원어치를 구매한 셈이 되는 거죠. 투자 원금은 100만 원이지만 투자한 자산은 200만 원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 오르면 나는 1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2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ETF의 원리입니다. 3배짜리 ETF도 원리는 같습니다. TQQQ의 자산 구성을 보면 주식 80%, 나스닥 100 지수 수합 216%, 선물 4%로 총 300%가 됩니다. TQQQ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가지수 수합이라는 상품을 이용하는데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해당 상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수익률만을 취하는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TQQQ도 수합 계약을 이용해서 투자 원금의 300%에 달하는 투자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의 이런 특성 때문에 ETF가 리밸런싱을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ETF는 기초지수 수익률을 매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비중대로 ETF 내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거죠. 지수를 1배수로 추종하는 ETF는 지수가 오르면 그만큼 그대로 투자 자산도 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매가 필요치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좀 다른데요. 이 2배 레버리지라고 하면 내 돈 100만 원과 빌린 돈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총 자산 대 순자산 비율은 200%가 되고요. 기초지수 1일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려면 이 비율이 매일매일 200%가 되도록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익스포저 배율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지수가 1% 오르면 총 자산은 202만 원, 순자산은 102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익스포저 배율은 198%가 됩니다. 200%를 맞추려면 자산 2만 원어치를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지수가 1%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는 2만 원어치를 추가로 매도를 해서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3배 레버리지는 그 정도가 더 심한데요. 지수가 1% 오르면 총 자산은 303만 원, 순자산은 103만 원이 됩니다. 배율 300%를 맞추려면 자산 6만 원어치를 추가로 사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수가 1% 하락할 때도 6만 원어치를 추가로 매도해야 하고요. 지수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추가 매수 혹은 추가 매도해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만약에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처럼 지수가 하루에 막 8%씩 빠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2배 레버리지는 전체 운용자산의 16%, 3배 레버리지는 48%를 추가로 매도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우려도 있고요. 자본시장연구원의 권민경 연구위원은 이 레버리지 상품의 이런 과도한 리밸런싱이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201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코스피 200 지수의 1일 수익률을 2배만큼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고 가정했다고 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10년 동안 발생한 리밸런싱 거래는 총 4,5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투자 원금의 무려 45배에 달하는 금액을 샀다 팔았다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펀드의 10년간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5%가 됐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초기 자산 구성은 동일한데 한 번도 리밸런싱 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이 28.9%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권 연구원은 리밸런싱 거래가 펀드 성과에 30%포인트 이상 악영향을 미친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상품은 오래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서학김이 여러분들이 풀베팅한 TQQQ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긴축인데요. 그동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연준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긴축 기조로 선회하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거죠.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받쳐왔던 것은 유동성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의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돈을 막 풀면서 시중에 갈 곳 없는 자금이 각종 투자처로 몰려간 겁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금,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성장주들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뿐 아니라 미래 현금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현재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오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성장 기업들은 당장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할인율이 오르면서 현재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됩니다. 현재 연준의 계획은 올해 3월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겁니다. 이후에 상황을 봐서 금리를 올릴 텐데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 등의 자산을 매각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를수록 나스닥 지수에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나스닥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여기에 3배 움직이는 TQQQ의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암울한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마켓워치에서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살펴봤더니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는 겁니다.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총 5번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나스닥 상승률은 평균 102%였다고 합니다. S&P 500이나 다우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인데요.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회복 국면이라는 얘기고 잠깐의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나아지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연준의 금리 그래프와 나스닥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적 축소 우려도 비슷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연준이 자산을 축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양적 완화가 실시된 이후에 연준의 자산은 계속 증가세였는데 2018년 초부터 연준은 서서히 자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나스닥은 2018년 한때 20%가량 폭락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시장이 반등하리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면 레버리지 투자도 나쁘지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레버리지란 상품인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지 알고 투자한다면 보다 현명하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